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입국 첫날부터 출국까지 모든 일정이 화제가 됐죠. 국내 기업 총수들과의 치맥 회동에 이어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부품인 GPU 26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경제포커스에서 우리나라와의 AI 동맹을 한층 강화한 젠슨 황의 행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길을 걷다가 불쑥 나타나는 이 전동 킥보드, 일명 킥라니 때문에 놀란 적 있으시죠? 최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편리하지만 또 위험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어떤 법규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지 세무정 톡톡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 알아보고요.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이 4,000선을 훌쩍 넘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 고점이 어딘가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고민과 또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네, 빅 이벤트가 마무리됐는데도 코스피 상승 랠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냅니다. 현재 코스피 2.2% 급등하면서 4,20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팔고 있는데요. 개인 현재 3,68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522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만 홀로 4천억 원 가까운 팔닥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 투톱과 조선, 방산 대표주들이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반영하면서 현재 8.2% 급등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돌파했고요. 방산 대표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에 6.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도 오름폭을 확대하는 중인데요. 현재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현재 1.3% 오름세로 91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34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83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만 홀로 2,108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 거래일에 24% 넘게 올랐었는데요. 예. 현재도 12.6%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로봇주들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 로봇 산업과 협력하겠다고 한 이후에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고요. 게다가 오는 목요일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를 앞두고 관련 업종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장 초반 상승했던데요.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오늘 환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1,428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1,430원입니다. 원화 약세 국면이고요. 예.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49원, 엔화가 928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 해운과 조선 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와요. 네,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은 여전하지만 네. 미국과 중국이 일단은 손을 맞잡으면서 해빙 무드에 들어갔죠. 네. 백악관은 주말 사이 미중 간 무역 합의 내용을 정리한 설명 자료를 올렸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해운과 조선산업 등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네. 불똥이 튀었던 하나오션도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했다는 이유로 하나쉬핑과 하나필리조선소 등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었죠. 예. 이와 관련해 이번 합의에 중국은 미국의 해상과 물류, 조선 분야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된 무역확장법 301조 조사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하나오션 자회사 5곳에 내려진 중국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 협력 금지 조치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 전면적인 관계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시진핑 주석도 회담에서 양국은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우호적 협의를 통해 모순과 의견 차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는데요. 네. 이 모순이란 표현은 과거 사드 갈등 때 이후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예. 이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 속 한국의 핵잠수합 도입 계획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더 커진 느낌인데 이 한류 중에서도 K푸드, 특히 우리 김이 진짜 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얼마나 잘 팔리면 검은 반도체라고까지 그렇죠. 불리죠. 네.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찍으면서 작년에 아깝게 놓친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올 3분기까지만 벌써 8억 8천만 달러치가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4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어허. 수출액을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가장 많고 네. 뒤이어서 미국과 중국, 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이 1년 새 40%나 넘게 늘었다고 와, 하고요. 미국도 네. 20%나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네. 현지마트에서 김 자체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았고 또 몇 안 되는 제품 명칭도 일본식인 노리로 대부분 표기됐었었는데 네. 이제는 김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최근에는 이 메가 히트작인 K-팝 데모넌터스에서 김밥 먹방이 그렇죠, 나오면서 그렇죠. 인기에 불을 지피기도 했죠. 예. 이런 흐름을 놓칠세라 해수부는 K-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명칭도 알파벳 GIM 김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네.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수출문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증시가 뭐 그야말로 불장인데 이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국민연금 기금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안전성을 첫째로 꼽던 각원은 180도 달라진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올 6월 기준 1270조 원에 육박한 적립금 중 주식에 투자된 금액만 635조 원 이상 전체 자산의 50.1%를 차지했는데 네.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10년 전만 해도 이 국민연금의 자산 구성은 채권이 56.6%로 절반 이상이었고 주식은 30%대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채권 비중이 30%대로 낮아지고 그 자리를 주식이 채웠습니다. 어허. 쉽게 말해서 안전한 예적금 비중을 줄이고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펀드 비중을 대폭 늘린 셈인데요.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수익률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또 이 눈길이 가는 건 이 주식 투자의 무게 중심이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인데 오. 전체 주식 비중 중 국내 주식은 15%가 채 안 되는 반면 해외 주식은 35%로 2배가 넘습니다. 그래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외 시장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 초대형 고래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왜곡을 줄이고 동시에 더 넓은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기회를 찾겠다는 의도입니다. 예. 뭐 물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겠다는 전략이겠지만 사실 요즘 코스피 보면 살짝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싶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예. 1200조 원이 넘는 슈퍼고래가 투자 방향을 틀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증시에 대한 이 전국적인 어떤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주가 조작을 시도하려는 일당을 금융당국에 알린 신고자가 억소리 나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요. 네, 이재명 정부의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다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예. 주가 조작 사건들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에도 눈길이 갑니다. 최근 한 신고자가 주가 조작을 시도한 일당들의 수단과 계획 등의 내용을 금융당국에 알리면서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게 됐는데 와, 네. 정부는 2년 전 포상금 제도를 손본 뒤 지급액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급 한도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었고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됐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지급된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2억 원에 육박해 제도 개선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정부는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한 합동대응단이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해 2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포착되면서인데 이재명 정부가 경고해온 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 두 번째 사례고요. 예.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내부 통제를 둘러싼 증권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소식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죠. 이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랜만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11호 대책 시행 때문일까요? 네, 그간 줄곧 상승세를 이어오던 이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9주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8월 18일 이후 처음인데 특히 강남권보다는 강북권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강북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비중이 강남보다 크기 때문에 규제 영향이 아무래도 더 강하게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집을 갈아타거나 사려고 할 때 대출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수급 동향도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예. 반면 11호 대책의 풍선 효과로 수도권 경매 시장에선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 네. 지난달 경매에 붙여진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102.3%를 기록했는데 예.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건 지난 2022년 6월에 110%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주택담보대출만 받지 않으면 낙찰 후에도 곧바로 이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인데 11호 대책 대상이 된 경기 12개 지역의 지난달 평균 낙찰가율도 97.9%로 전달보다 높아졌고요. 예. 경기도 전체 평균 낙찰가율이 87%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예. 다만 당분간 인기 지역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이 경매 수요가 몰리겠지만 앞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점차 경매 시장 과열 징후도 진정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 11호 대책 규제로 사실상 갭 투자 막히면서 관련 대출도 급감하고 있죠. 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2조 원 넘게 불어나 9월에 약 2배지만 앞서 영끌이 절정이던 6월과 비교해보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7월과 8월보다도 적습니다. 예.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 떨어졌는데 작년 10월 이후 가장 적었다고 하고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아예 5천억 원 넘게 뒷걸음질 치면서 2달 연속 감소했고 감소폭도 1년 반 전인 2024년 4월 이래 가장 컸습니다. 네. 연이은 규제로 갭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공급 자체가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은행 대출 창구는 계속해서 더 좁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최근에 화두에 올랐던 이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높아졌는데 그 이면에서 또 다른 피해가 번지고 있다고요? 네,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에서 파생한 이른바 통장 묶기 수법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최근 취업 중이라는 한 피해자는 모르는 돈이 입금돼 하루아침에 통장이 모두 묶여버리는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돈을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신고하자 은행이 즉시 지급정지를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예. 모바일부터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까지 모두 중단돼 버리면서 속수무책이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돈 세탁용 계좌를 탐색하거나 누군가 앙심을 품고
일부러 통장을 묶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엔 이런 통장 묶기를 대행해주는 업자까지도 등장하면서 계좌 지급 정지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인데 네.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지급 정지 해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맞춰져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건 사고 소식 있는데요. 화성에 있는 한 공장에서 칼부림이 벌어졌다고요? 네, 주말 사이 화성에 있는 한 고물업체 공장에서 태국인들끼리 칼부림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는데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혀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예.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태국인 4명과 피해자 3명은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날씨 소식으로 마무리해보죠. 오늘 아침에 진짜 날이 부쩍 추워졌더라고요. 네, 언제 이렇게 또 추워졌나 싶은데요. 네. 서울에도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북부, 대전과 세종, 전북과 경북 등 많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초겨울 추위 속 인천과 대전, 전주에선 지난해보다 4일 빨리 첫 얼음이 관측되게 됐다고 하네요. 예. 다만 추위는 이번에도 오래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춥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금세 누그러지겠고요. 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옷차림 보면 도통 계절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만 해도 지금 자켓을 거치고 계시고 저는 셔츠를 입고 있는데 당분간 온화한 날씨와 차가운 날씨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좀 가벼운 겉옷 외투를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중 도로 오가기 수월한 시간대입니다.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막히는 곳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요.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동고령 부근 지나기 불편하실 텐데요. 4km 구간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쪽이고요. 탄천 나들목에서 서논산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종암 분기점에서 원룸 분기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로 쪽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2025 에이펙 CEO 서밋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기업인 단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였죠.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황 CEO, 국내 그룹 총수들과 치맥 회동을 갖고요. 또 한국의 통큰 선물 보따리를 공개하는 등 이 1박 2일 방한 일정 동안 종횡무진하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번 젠슨 황 CEO 행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경제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무대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 꼽자면 젠슨 황 CEO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가히 슈퍼스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 네, 젠슨 황의 방한은 1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참석 계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에이펙 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 도착부터 출국까지 완전 화제가 됐죠. 네. 치맥 회동 보셨나요?
봤죠. 네. 관련된 이 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진이랑 영상이 쏟아졌는데요. 네. 이 입국 당일에 서울 삼성역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네. 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이 치킨집 앞에 이 젠슨 황 CEO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네. 네. 언론사에서도 이제 라이브로 중계를 하면서 회동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치킨집 상호가 친한 친구라는 뜻의 이 깐부 그렇죠. 은어 그렇죠. 깐부였잖아요. 네. 그래서 AI 업계의 친한 친구, 동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세계적인 기업 총수들이 이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이제 치맥 먹으면서 네. 이제 이렇게 소맥도 하는 모습 네, 굉장히 신선했고 소탈한 행동이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치킨집뿐만 아니라 아마 지난 주말 사이에 전체 치킨집의 맞아요. 매출이 늘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네. 젠슨 왕이 남긴 게 이제 치킨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세 명이서 러브샷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이런 네.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젠슨왕 CEO가 한국 오기 전부터 한국 국민들을 기쁘게 할 선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관심이 쏠렸거든요. 공개한 선물 보따리 보니까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를 꼭 찍어 말하면서 이제 한국을 방문할 때 이 한국 국민들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죠. 네. 방한 전날에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과 함께 치맥 회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가민가 했던 의심이 좀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를 HBM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현대차 그룹은 GPU차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또 로보틱스 개발에 좀 네, 열을 네.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거 이 대량의 GPU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량 공급 결정이 깜짝 선물이 아니겠냐 이런 예상이 대체적이었고 그게 네.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엔비디아가 우리 정부와 주요 기업들에게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거죠. 네. 이 최신 GPU인 블랙웰이 공급된다고 하고요. 이걸 돈으로 따지면 최대 14조 원 규모입니다. 와. 네, 정부의 5만 장, 삼성, SK, 현대차에 각 5만 장, 네. 그리고 네이버에는 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부와 기업들에 공급하기로 한 GPU가 총 합쳐서 26만 장이라는 건데 26만 장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이게 사실 거칠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우리 정부랑 기업들한테 GPU를 파는 거거든요. 이게 공짜는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네네. 하지만 이 공급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존에 확보된 GPU가 6만 개에서 한 6만 5천 개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6만 장이라고 하면 뭐 정부 것도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한국 전체로 보면 이제 단순 산술로만 봐도 4배가 넘게 되는 거고 예. 더하면 이제 2030년까지 30만 개가 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하나를 만드는데 대략 5만 장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몇 개 지을 수 있는 셈이고요. 예. 현재 또 이제 엔비디아의 GPU는 전 세계적인 AI 붐으로 인해서 품귀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IoT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2%입니다. 이 GPU가 네. 한 장당 가격이 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예. 정말 비싼데 돈 주고 주문을 해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줄 서서 기다리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생산량은 제한된 반면에 이제 또 오픈 AI,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쓸어 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뭐 안보를 목적으로 해서 좀 수출을 통제하는 역량도 크기 때문에 네. 이번 26만 장 확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앞서 이제 영국에는 12만 장, 독일에 1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것보다도 또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AI 칩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건데 엔비디아가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에 이렇게 통 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중 무역 갈등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젠슨 황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이 최근 이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아예 빵.
제로로 0%.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이 고성능 AI 칩 수출을 막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후 젠슨왕 CEO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제 중국용으로 이제 저사양 반도체를 이제 수출할 수 있도록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입구를 넓혀놨어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제 중국 당국이 오히려 이제 현지 기업들에게 이 엔비디아 칩 구매를 금지시키면서 아하.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는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 강국이면서 AI 기술 관련한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좀 엔비디아 입장으로서는 매력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젠슨왕 실제로도 한국은 AI와 제조 역량, 소프트웨어를 두루 갖춘 나라다. 제조 AI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최근 오픈 AI와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즉슨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 물량이 어쨌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필요성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결국에는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을 계기로 이 정말 AI 3대 강국으로 가는 어떤 발판을 마련한 거다.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GPU 확보량을 실제로 이제 국가 AI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예,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GPU는 AI가 학습하고 추론하기 위해서 이 대량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AI의 두뇌라고 불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AI를 만들고 키우려고 해도 우선 GPU가 있어야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이번 GPU 확보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3위가 됐다는 거고 예. AI 강국 또 그리고 나아가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허브로 만드는데 기틀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후 확보하게 되는 GPU 5만 장을 가지고 이 국가 차원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주도 뭐 R&D나 대학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공공 인프라 로 역할을 하고 예. 뭐 기관과 기업에 좀 AI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또 이제 지금까지는 AI를 챗GPT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챗봇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네네네. 있는데 앞으로는 다음 단계의 피지컬 AI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실물 현장에서 이 AI를 접목시키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 공정에서도 AI가 역할을 한다는 건데 AI로 공장 자체를 구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차원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또 그 중심에 한국이 있겠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정부와 함께 국내 이 4개 기업이 콕 집어서 이 GPU 공급을 받게 되는데 각 기업들이 이 GPU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린 거와 좀 연장선상인데요. 네. 이 주요 기업들 대부분 이제 기존의 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이 AI가 생산 전반에 구현되는 AI 팩토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AI 팩토리는 엔비디아가 이제 내세운 개념인데 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와 달리 지능 자체를 좀 생산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능을 생산한다. 네. 네. 뭐 과거 이제 전기가 산업혁명을 촉발시켰다면 네. 오늘날은 AI 팩토리가 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거다. 이게 엔비디아의 구상이고요. 네. 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뭐 반도체 제조업 등 산업 전 과정에 AI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대한 두뇌 AI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이 반도체 AI 팩토리를 지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SK도 AI 팩토리를 차려서 뭐 반도체 연구, 클라우드, AI 에이전트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현대차는 AI 모빌리티 팩토리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와 로보틱스 개발에 필요한 초대형 AI 모델을 학습할 계획이라고 하고 예. 또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 반도체와 조선 등의 산업 환경을 가상 공간에 재현하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SK 같은 경우에는 이 HBM, 이 GPU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기 때문에 네. 이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구축 플랜에 더욱 이제 밀착을 하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삼성, SK 하이닉스 모두 엔비디아의 좀 HBM을 대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추후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루빈에도 이제 뭐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들어갈 걸로 좀 예상이 돼서 공급 네.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요. 이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또 커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수많은 기업 대표들이 많이 경주를 좀 왔다 갔다 그렇죠. 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도 눈길을 끌었어요. 예. 맷 가먼 아마존 웹 서비스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래서 2031년까지 인천 경기 일대에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울산과 인천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데이터 센터를 경기도 고양시에 건립하는 방안을 좀 실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또 SK그룹은 오픈 AI와 손을 잡고 뭐 광주나 전남, 해남, 그 영광군 뭐 이런 쪽 서남권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걸 추진 중이거든요. 네. 이게 뭐 그동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피했던 이유는 이제 전력 개통 영향 평가 같은 이제 까다로운 전력 규제랑 이제 네. 부지 민원 같은 것 때문이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부상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전략 거점으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또 여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치킨 회동 날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겼거든요. 예. 이게 우리 돈 7,100조 원 넘는 규모인데 네. 이게 독일의 GDP랑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이 엔비디아의 성장이 정말 비약적이긴 합니다. 뭐 찾아보니까 2023년 5월에 시총 1조 달러를 넘겼는데 네. 그 1년 뒤인 2024년 6월에 시총 3조 달러 기업이 됐습니다. 네.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 번째였는데 하지만 지난 7월에는 가장 먼저 4조 달러에 도달을 그렇죠. 했고 네. 또 이제 3개월 만에 5조 달러를 와. 넘어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는 AI 기술의 이 실제 가치나 수익성보다 이 기대와 이제 투기 심리로 인해서 이 관련 기업의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네. 이런 AI 거품론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나온 이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좀 이런 거품론을 누그러뜨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어쨌든 실제로 이제 매출과 수익으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젠슨왕 CEO도 계속해서 이제 AI 거품론을 부인하고 있는데 AI 거품을 믿지 않는다. AI 인프라에서 수요가 많고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기꺼이 이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대거 AI 투자 방침을 좀 발표하고 있고 세계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공격적인 투자에 그렇죠.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예. 아무래도 새로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든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우세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다만 항상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예, 이번에 젠슨왕이 발표하고 간 이 GPU 26만 장 공급도 2030년까지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확보 계획이 착착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의 기술이랑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이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닷컴 버블 사태 재현을 막을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서 이제 아직 수익 모델이 이렇게 정해지지도 않은 뭐 이런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네. 많이 빚내서 투자를 했다가 거품이 확 빠져버리면 그렇죠. 네, 이게 경제가 출렁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 세계가 상상하는 만큼 AI가 우리 생활 전반에 들어올 수 있을지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3강이 되긴 했지만 뭐 미국은 저만치 앞서가 있고 아하하. 중국도 뭐 딥시크 같은 거 보면 네. AI 이 발전 정도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네. 미국보다도 네, 그렇죠.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만 뛰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나 다른
테크 기업들도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거품일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경제 포커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또 슬기로운 법률 생활 한 끼 실록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구슬리다는 그럴듯한 말로 꿰어 마음을 움직이다를 기본 의미로 하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고집은 아무리 어르고 구슬려도 막무가내다 라든지 그 사람을 살살 구슬리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구슬리다를 구스르다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슬리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끝나버린 일을 구슬린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사람 말을 고깝게 여기지만 말고 잘 구슬려 생각해 보세요. 라는 예문에서 구슬리다는 어떤 뜻을 나타낼까요? 이 경우에는 끝난 일을 이리저리 헤아려 자꾸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아마 구슬리다에 이런 뜻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사 난무하다는 보통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 이번 선거에서는 관건과 금권이 난무했다 같이 사용합니다. 이때는 이 표현이 비유적으로 쓰여서 함부로 나서서 마구 날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난무하다에서 난무는 어지러울 난자에 춤출 무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자 뜻 그대로 엉킨 듯이 어지럽게 춤을 추다를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꽃잎이 나무하는 공원을 걷다와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기본 의미보다는 비유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은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웠지만 추위가 빠르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서울 13도, 강릉과 대전 14도, 광주 대구 15도, 제주 16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5도, 전주 6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낮에는 서울 안동 16도, 울산 18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풀린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면서 이번 주 후반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고요.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당분간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1도, 습도는 4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잇따른 사고로 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커피와 베이글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개시에 맞춰 내일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응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평가하며 후속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백지 외교라고 폄하하며 대미 협상 내용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수사로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주 4개월 만에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도 출석했습니다. 한독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는 다음 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급등하며 장중 4,200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사상 처음으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숨가빴던 에이펙 이 외교 무대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려운 지형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뭐 에이펙 경주 선언 포함해서 주요 성과 문서들이 채택됐죠. 네. 21개 회원 대표들은 에이펙 정상 경주 선언, 에이펙 AI 이니셔티브, 에이펙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3개 부속 문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예. 이 경주 선언에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이었지만 빠졌는데요. 네. 다만 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트럼프 체제 하에서 이제 세계는 아예 뭐 자연재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뉴노멀 시대 이런 변화에 들어섰고 네. 트럼프는 원래 다자 외교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갔잖아요. 네. 미국에서 이걸로 또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고도 하던데 네. 당초에 공동선언 채택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경주선언이 나오게 된 게 다행이고요. 예.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또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막판에도 미국하고 중국이 뭐 공급망 재편이나 기후위기 대응 이런 핵심 쟁점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극적으로 이제 만장일치 선언문을 냈습니다. 예. 경주선언에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고 자유무역지대 논의를 포함해서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대신 담겼어요. 예. 특히나 경주선언에서 눈에 띄는 건 그 우리나라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K컬처 같은 문화창조 산업 협력 필요성도 예.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네. 이 문화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하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예. 다음으로 에이펙 AI 이니셔티브 이거는 그 AI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그 에이펙 최초로 명문화된 AI 공동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최초의 정상급 AI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그 AI 기본사회 구현이라든가 아시아 태평양에 AI 센터를 만든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정부의 핵심 AI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네. 그런 내용들이 비중 있게 반영이 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예. 그 외에도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예. 에이펙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을 했고요. 여기에는 뭐 기술 기반한 보건, 돌봄 서비스 강화 이런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예. 우리 정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로 내년 에이펙 인구 정책 포럼을 개최해서 역내 협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역시나 커다란 외교 이벤트였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이라는 거는 그동안 진짜 교류가 거의 없었다라는 네. 거예요. 네. 한중 관계가 너무 경색돼 있었고 그때가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그 한한령도 그렇고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분위기는 좋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에 초대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또 네. 화답을 하기도 했고요. 양국 간에는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계약하고 FTA 서비스 투자 협상 가속화해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로 했습니다. 예. 또 감 시장도 이번에 열려가지고 수출하게 됐는데 네. 뭐 중국 감이 대부분 뭐 떫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감을 중국 시장 14억 시장에 팔 수 있는 어허허허. 그런 교두보를 마련을 했고요. 예. 그 만찬장에서 나비를 두고 대화를 한 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로봇 나비를 보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에 날아오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나비 얘기를 하니까 이 원래 나비 실제 나비는 조용히 나는데 요거는 좀 모터 소리가 난다. 그러니 네. 내년에는 중국에서 이제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 만들어서 알려 보내주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여기서 그럼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럼 노래하는 나비다라는 것에 무대, 공연, 그러면 한한령 해제로 가는 것인가 아하, 네. 뭐 이런 해석들이 일각에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시진핑 주석한테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네.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이때 즉시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많은 어떤 장밋빛 기대감 네.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한한령이 해제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해석은 분분하지만 중국은 애초에 한한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한한령을 해제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 할게 없는 입장에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대중문화교류위는 일단은 성급한 판단은 삼가야 된다.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는데 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엔터 회사 주식들은 좀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예. KBS도 중국 관영 매체 CCTV 포함된 중앙방송총국 CMG와 미디어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 협약 체결했습니다. 조금씩 물꼬가 좀 트였으면 좋겠고요. 예. 서해 구조물이라든가 뭐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한한령까지 해서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지만 일단은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기회를 만들고 물꼬를 텄다는 것에 의미가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이펙 관련된 소식 살펴보고요. 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 이 인신공격이 좀 지배를 하면서 정책보다는 정쟁만 남은 3주였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옵니다. 네. 키워드는 사실 인물로 많이 좁혀졌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네.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 이게 조금 시간 흐름이 있어요. 국감 초반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가다가 조금씩 김현지 실장으로 이렇게 옮겨가다가 그러다가 대미는 최민희 위원장이 장식을 한 것 같아요. 욕설과 고성, 인신공격이 국감을 지배하면서 정쟁만 남은 3주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일례로 국감장에 나왔던 발언들. 너한테는 반말해도 된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을 향해서는 서팔계다. 이게 저팔계하고 이렇게 합쳐서 말한 건데 요런 수준의 발언들이 오갔고요. 그리고 과방위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은 여야 의원이 서로 막 문자 메시지 공개하고 공개했는데 여기 전화번호까지 올라가 있고 맞습니다.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증인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구경꾼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참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외부 평가도 그렇지만 각 당마다 자조 섞인 자성론도 나와요. 왜냐하면 진작부터 이거 너무 유튜브 국감으로 간다. 쇼츠를 위한 국감이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질의가 아니라 자꾸 어떤 컷을 받을까 이런 카메라를 너무 의식하는 거죠. 원래 이제 다운표라고 해가지고 그 코멘트 하나 딱 따가지고 쇼츠로 올리기가 좋은 그런 멘트를 따야 되니까 실제로 질의 끝나고 곧바로 의원들이 그 의원실에서 자기들 말 편집해가지고 제목도 뭐 국감 레전드, 뭐 사자후, 누가 더 고성을 지르면 더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실제로 올리기도 했는데 올해 국감은 25일간 치러졌고요. 17개 상임위에서 총 834개 기관 대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기다리던 증인들은 기다리는 게 답답할지언정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로. 나는 지금 조명받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을 것 같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 학점으로 매겼을 때 D, 재작년이 C였는데 이번엔 F 학점을 받았습니다. D, C도 모자라서. 자,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또 외교 슈퍼위크도 지나자마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여야 모두가 민생 예산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겠지만 특히나 이재명 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쨌든 예산안 전에 이제 관례대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시정연설에 나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예산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통과를 당부하는 그런 말들을 내놓을 텐데요. 이 일정을 보면은 먼저 1차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부터 거쳐야 되고요. 모레 5일에 예산안 공청회, 6일,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 10일, 11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 있고요. 12일, 13일에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들어갑니다. 상임위별로 날짜 잡힌 곳들이 있는데
5일에 국방위, 6일에 법사위, 7일 농해수위 이렇게 전체 회의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네. 이어서 17일부터는 예산소위 가동돼서 그러니까 분야별로 여기 예산은 늘리자, 여기 예산은 줄이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네. 이후에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내용 보면은 정부가 내놓은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8% 증가했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여당은 그 AI 또 R&D 이런 초혁신 경제 분야에 대해서 투자 확대를 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방어에 나설 텐데 네. 사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제일 여야에 제일 대립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네네.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성,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은 대미 투자 관련한 국회 비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거국적으로 협상을 해왔으면 이제 국회 비준이 필수예요. 그렇죠. 예,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 또 대미투자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정부를 지원 사격하려고 할 텐데 네.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부터 공개해라. 불투명한 거 아니냐. 합의문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실 또 신중한 태도도 한편에서는 보이고 있고요. 예.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은 이 대미투자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그런 후속 조치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네. 이 협상안 세부 내용 공개를 두고는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유동규 씨 등에 대해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죠. 예.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부패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 수뇌부라고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을 각기 다르게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재판부는 사실 그 수뇌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당시에 유 전 본부장하고 정 전 실장 그리고 민간업자들 사이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여지를 남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공세를 펴는 거고요. 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인정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부패의 수괴다라는 것이라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유죄인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이 원래 재판중지법을 추진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은 그 이미 국회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조금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관세 협상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그러면 정부 여당이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아젠다가 있고 부정적인 아젠다가 있으면 부정적인 걸 조금 이렇게 너무 부각되지 않게끔 가져가겠다. 부담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거를 이 재판 중지를 가야 된다고 하는 쪽은 사실 대장동 사건은 지지난 대선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거고 네.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떨어졌고 예. 그리고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럴 거면 국정 수행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가는 거에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첫 공판이 오늘 시작됐네요. 네. 통일규칙으로부터 그 교단의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받고 있죠. 예. 재판부가 오늘 공판 개시 전에 그 법정 촬영을 허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공개됐는데 수용 번호는
2961번 그리고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구속 이후에도 SNS 통해서 옥중 메시지 계속 내면서 자기의 무고를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오늘 첫 재판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어떤 이런 적극적으로 발언을 할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고요. 동시에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사건 재판도 줄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공판에 진짜 모처럼 출석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대면해서 직접 본인이 곽 전 사령관을 추궁하기도 했고 또 김건희 여사 호칭으로 여사라고 해라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늘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계엄 당시 국회 군투입 경위 등과 관련해서 추가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무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혹시 킥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킥난이 알죠. 네, 그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결합한 킥난이는 시골 도로를 우리가 달리다 보면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나서 운전자들을 굉장히 당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라니와 전동 킥보드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제 킥난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저도 이제 이런 킥난이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서 이제 딸을 지키려다가 이제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전동 킥보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작년 6월에도 한 여고생들이 이제 친구 둘이서 킥보드를 앞뒤로 타고 시속 이제 21km로 800m 구간을 주행을 하다가 산책 나온 60대 부부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아내분이 사망하시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것에 대한 판례가 이제 선고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요 학생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또 그리고 이 공원이 출입이 금지된 공원이었어요. 전동 킥보드가 그런 데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피해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은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20배요. 실제로 우리가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또 부상자는 2,6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제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이었고 이 중에 67%는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해자였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작은 바퀴와 또 가벼운 무게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사고 위험이 크고 또 속도를 높이게 되면 균형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급정지할 때 넘어질 확률이 높아서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다른 교통수단과 사고가 난다거나 혹은 보행자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 알아야 될 안전수칙 등 법률 상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낼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뭐 모터도 달려 있고 뭐 도로를 또 달릴 수도 있어서 교통수단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네, 그 전동 킥보드라는 것은 개인형 이동 장치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PM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 이륜 평행차라고 해서 전동 휠, 길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퀴만 달려 있고, 바퀴 큰 거 하나 달려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전동 휠 그리고 전기 자전거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는 기본적으로 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2조를 보면 차를 규정하면서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좀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차를 운전하려면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도로를 달려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의 규정이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니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이 전동 킥보드 타는 모습 정말 자주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성인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라도 16세 이상부터는 원동기 면허라고 해서 125cc 미만 이륜 자동차, 우리가 흔히 스쿠터라고 하죠. 그것의 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도 이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원동기 면허가 없다라고 한다면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제 렌터카 같은 거를 빌릴 때에 면허증을 제시를 하고 또 그 업체에서 그걸 이제 복사해서 보관을 하잖아요. 렌터카 업체는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증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또 하나의 맹점이죠. 그래서 이제 업체들은 실질적으로는 면허증 인증을 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대여 어플리케이션에서 단순히 면허 번호만 입력을 하면 누구나 대여를 또 할 수 있거나 혹은 뭐 다음에 인증할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사실상 면허 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또 빌릴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미성년자들이 부모님의 면허증을 도용해서 번호를 누른다거나 혹은 이제 다음에 할게요라는 이제 방식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성년자 이용이 방치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 대여 가정에 좀 면허증 인증을 의무화를 하고 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또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무면허 운전도 문제인데 보면은 헬멧도 쓰지 않고요. 막 한 대에 2명씩 타고 있는 경우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 행동이겠죠, 당연히. 사실 저는 거의 헬멧 쓰신 분들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을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전거 등은 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을 해서요. 뭐 이런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다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되고 또 동승자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명보호 장구라고 하면 이제 안전모 즉 헬멧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을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이 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위법이죠.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정원을 아예 한 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도 범칙금 4만 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뭐 한 대 2명씩 타는 것도 그런데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모습 자주 보거든요. 막 쌩쌩 달리는데 이게 아까 차로 분류된다고 하셨으니까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형 이동 장치들은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 도로가 없고 그냥 보도와 차도로만 구분된 우리 일반적인 도로라고 한다면은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 표지판에 전동 킥보드의 통행을 금지한다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는 또 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통행하다가 단속이 되면 이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사실 저는 인도로도 못 달릴 것 같은데 차도로 달린다는 게 운행자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무서우니까 인도로 올라와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차도로 다니기 무섭다는 분은 사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차도로 다녀야 되는 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로의 전동 킥보드 통행을 막는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고처럼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가 부딪힐 경우에 뭐 보행자도 당연히 다치겠지만 전동 킥보드 운행자도 이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들도 사실 인도에서는 이제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이제 보행자 보호가 이제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자전거라는 동요 있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이런데 사실 자전거든 차든 전동 킥보드든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노래 동요도 가사를 고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이 되었어도 이제 합의를 했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주행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이 진짜 주변에서 보면 인도에서 이렇게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다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공원 산책로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여기는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여고생의 사례도 사실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하위 법령에 따르면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동력 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호수공원이라고 불리는 이제 아파트 단지 근처에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원들은 도시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행위는 사실상 위법인 거죠. 그래서 과태료 5만 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곳에 공원에 보면은 전동 휠이나 뭐 전동 킥보드 출입 금지 이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막 타고 달리다 보면은 막 쌩쌩 지나가는 경우 있는데 속도 제한도 당연히 있겠죠? 네, 최대 속도는 25km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운행 시에도 제한 속도가 이제 도로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고속도로에서는 100km, 뭐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런 전동 킥보드도 제한 속도가 도로마다 다르기 때문에 운행 전 해당 지역의 속도 제한 규정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도로에서는 20km로 운행을 해야 되고요. 캠퍼스 내 보행자 도로 이제 학교 안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km 이하로 서행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또 속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속도를 줄일수록 당연히 정지 거리나 또 충격량이 감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뭐 당연하고 또 그보다 속도를 하향해서 운행하는 것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성인들 가운데 술 드시고 이게 뭐 차는 없고 거리가 또 애매한 경우에 이렇게 전동 킥보드 타고 귀가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될까요? 네, 적용이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음주운전 안 하려고 킥보드 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은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또 거기에 나아가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음주운전 다루면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경우도 처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동 킥보드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감기약이라든지 우울증약, 공황장애약 등 정신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섭취한 경우에도 전동 킥보드를 당연히 운행하시면 안 되고요. 또 술을 먹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은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92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쳐서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안이 있었어요. 법원은 특가법상의 안전운전 치사상죄
음주운전죄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를 모두 인정을 해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의 합의금을 주기도 했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가 됐죠. 그래서 따라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자동차는 물론 전동 킥보드 역시 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동 킥보드를 조금 뭔가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음주 운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있으니까요. 조심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은 막 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막 쓰러져 있고 길을 막고 있고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주차에 관한 규정은 뭐가 없나요? 네, 굉장히 제대로 주차된 곳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사실 전동 킥보드 주차는 주차 표시가 있는 지정 주차 구역이나 전봇대 등 구조물 옆에 주차를 해야 되고 또 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등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1년부터 서울시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5m 이내의 횡단보도, 5m 이내나 그리고 또 횡단보도 3m 이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시내에 지난 한 해에만 수거된 전동 킥보드가 한 8만 8천 대 정도 됐다고 하고요. 견인 건수는 2023년에 한 6만 2천 대 그리고 지난해 8만 8천 대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한 대를 수거하는데 4만 원이 든다고 하고요.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이 비용으로 35억 5,100만 원을 견인비로 지출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자치구에서 사용한 견인료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수거된 전동 킥보드를 돌려받을 때 돈을 내면서 이제 보전이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 없는 사회적 비용, 또 인력 낭비는 물론이고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상 문제, 그리고 또 이게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도 문제를 준다고 해요. 길을 이제 잘 다니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차도나 건널목,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지하철 출입구, 각 이제 10m 이내 그리고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앞,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그리고 다리 위 등은 전동 킥보드 주차가 일반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본인의 편의만을 위해서 또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맞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로 인한 또 사망 사고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관련 문제들도 많고요. 실효성 있는 좀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미 이제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에서는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미 전면 퇴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는 지난 5월부터 홍대 인근 상권을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고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천 연수구는 이제 2살 아이를 지키려던 엄마가 킥보드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송도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동 킥보드를 없앤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또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항상 법률 준수 의식을 가지고 또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이무진이 부르는 신호등 듣고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면요. 5401님,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량 뒷문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하셨네요. 네, 이게 아파트 주차장에서 노상으로 나오려던 그 운행 수단도 차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도 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차대차 사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사고가 났었을 때에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해서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동차 운행자분이 노상으로 나와서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는데 갑자기 이런
전동 킥보드가 뭐 비정상적인 운행 속도로 갑자기 나타나서 네네. 우리 자동차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나타나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나의 예. 과실이 없는 것처럼 아하. 이제 만약에 이 킥보드가 이제 전동 킥보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네.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이분한테는 과실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내가 잠시 주의 의무를 좀 해태하는 사이에 네.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과 비교를 해서 이제 그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차 대 차의 사고로 생각하면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5941님, 허리 질병으로 수술한 뒤에 회복 기간 중에 미성년자 킥보드,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이게 질병으로 인한 사고인지 상해로 인한 사고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처리해 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뭐 예를 들면은 뭐 디스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이제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었던 뭐 기왕증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부상에 작용을 했는지를 보통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도 따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로 허리 질병 수술 후에 어떤 이제 기왕증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이 사고와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쳐서 지금 더 큰 부상을 얻게 됐는지를 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당연히 아니고 상해로 인한 사고가 되는 건데 다만 그 기왕증이 얼마나 지금 이 사고의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공유 전동 킥보드, 그러니까 우리가 앱으로 빌려서 타는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업체들은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 처리를 해서 이제 치료비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용 전동 킥보드였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고등학생 상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긴 한데 고등학생은 변제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학생의 부모에게 이제 부모로서 감독 의무자로서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사고를 당한 분이 학생의 부모에게 그런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평소에 이런 걸 탈 때에 아이한테 얼마나 주의를 줬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미성년자 면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치료비는 이제 뭐 면허의 유무 그리고 평소에 그 부모님이 얼마나 주의 의무를 기울였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5278님,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머리 쪽을 다쳤습니다. 관련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하셨어요? 네, 그 일반적인 킥보드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가 돼서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헬멧 없이 지금 타셨잖아요. 아까 저희가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이제 이것이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동했다고 봐서 의료보험 적용이 거부된 사례가 있고요. 또 무면허라든지 아니면 또 신호를 위반해서 가다가 사고가 난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이 제한당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기본적 의무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운행하다가 다친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면 그것은 굉장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 건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고를 숨기고 의료보험을 적용받아서 치료를 받다가 발각이 되면 당연히 환수 조치가 되고 또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좀 사고가 나지 않게끔 안전수칙 지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받으실 분은 5102님, 0177님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법률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요즘 외교관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제목대로 이제 외교, 정치가 소재인데요. 중간중간 소위 의전을 놓고 등장인물들이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뭐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설정에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의전에서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음식과 식사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지난주 이제 전 세계 시선이 경주로 향했죠. 바로 2025년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에 열렸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총 21개국 회원 대표가 내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방한을 하면 당연히 뭐 회담도 진행이 되고 각종 행사에서 만찬도 이루어지는데요. 이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설정에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의 상징성 등의 메시지를 담곤 하죠.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만나는 행사의 만찬 메뉴는 늘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기회를 맞아서 지금까지 이제 역사 속 정상 만찬의 선례들과 함께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관심을 끈 여러 음식들 쭉 살펴보고 의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이 정상들 만찬 음식 준비를 그 예능 프로그램으로 그 출연해서 유명해진 셰프가 또 맡았잖아요. 네네네. 에드워드 리 셰프인데요. 그렇죠. 말씀처럼 이제 뭐 작년에 요리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사실 한 10년 전부터 저는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의 요리 예능도 오랫동안 즐겨보았는데요. 이 한국계 셰프인 이 에드워드 리가 여기 미국 요리 예능에 출연을 해서 비빔밥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걸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인지도도 제법 높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백악관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만찬 이것도 이제 총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양식과 현대적으로 해석한 갈비찜을 내놓아서 좋은 반응을 얻었죠. 에드워드 리 셰프가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좀 메뉴도 남다른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에서 나고 자랐고요. 이제 간단히 양력 설명을 좀 드리자면 뉴욕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요. 영문학이요? 맨해튼에서 일을 하다가 2001년에 9.11이 터지면서 이걸 겪고 가까이서 겪고 허무함을 느끼고 전 미국을 이제 자동차 여행을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남부 켄터키주에서 한 레스토랑에 들렸는데 거기 주인이 네가 이 레스토랑을 맡아라. 이렇게 그냥 아주 우연한 기회에 거기서 정착하고 레스토랑도 이어받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뭐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과 한국 또 도시와 전원의 음식 문화를 두루 이해하고 있고요. 인문학적 소양도 갖춰서 요리의 해석과 재창조에 매우 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에드워드 리 셰프의 배경을 이해하시고 만찬 메뉴를 보면 29일에는 중요한 식사가 2건 있었죠. 일단 이제 한미 정상이 함께한 오찬 메뉴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 특산물을 활용한 한식 위주의 양식의 손길을 조금 보탠 요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요리로는 신안새우와 고흥관자, 완도 전복 등 우리 해산물과 가을 채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더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 사우전드 아일랜드라는 드레싱은 미국 뉴욕주 북부의 동네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게 뭐 마요네즈와 케찹을 섞어서 만든 뭐 맛이 짐작이 가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편히 느낄 수 있는 맛으로 환대하겠다는 이런 외교적인 제스처가 꽤 적극적으로 드러나죠. 이제 메인 식사는 이제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포항 죽장면 된장으로 끓인 시금치 된장국, 공주 밤과 평창 무와 당근, 천안 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한식이지만 갈비 중심이 되는 갈비는 미국산을 썼다는 점 눈에 들어오죠. 그러네요. 한국 양념에 미국 재료를 써서 한국의 대표 요리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협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반찬의 양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로 소문난 케찹이 활용됐고요. 디저트는 이제 매체에서 설명을 자세히 안 한 것 같은데요.
감 아니면 귤 모양의 과일 디저트 이거는 한국을 상징하고요. 예. 또 미국의 대표 디저트인 브라우니 이게 초콜릿 케이크와 과자의 중간 정도 되는 음식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냈습니다. 이 메뉴들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어떤 배려가 좀 느껴지는 그런 메뉴들이네요. 네, 특히 이제 브라우니의 경우에 미국의 전통 디저트이기도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맞춰서 금으로 장식을 했고요. 금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네. 디저트 접시에는 평화란 뜻의 피스라는 문자를 찍어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약속했던 이 한미 두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을 상기시켰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사실 경주가 한우로 굉장히 유명한데 갈비찜에 이 미국산 갈비를 사용을 했어요. 네, 경주는 이제 산과 바다를 모두 품은 도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상회의 만찬에서도 경주 특산물이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20년 전에 벌어진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메인으로 소고기 너비아니가 등장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한우를 활용한 갈비 또는 구이류 요리가 나올 가능성이 컸는데요. 이게 결국에 이제 그 31일 저녁 벌어진 에이펙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경주 나물 비빔밥과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그 저녁 특별 미국 포함 7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벌인 만찬에서는 영월 오골계 국물에 세계 3대 진미인 송로버섯, 트러플이라고 하죠. 이것을 곁들인 만두에 경주 천년한우 등심과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에 지리산 지역에서 양식된 캐비아 이게 철갑상어 알이라고 송로버섯과 더불어 이제 그 세계 3대 진미 가운데 두 가지죠. 귀한 재료. 네, 귀한 재료 이 두 가지를 쓴 양식 코스 요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경북 구룡포 광어와 지리산 캐비어를 활용한 요리, 경주 한우와 송이버섯을 곁들인 요리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풍요로운 식재료와 또 경주 천년 고도 역사를 상징하고요. 오골계와 송로버섯을 곁들인 만두는 이제 한국의 대표 보양식에 서양의 대표 가운데 대표 식재료로 향을 내서 역시 갈비찜처럼 화합을 기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미국을 포함해 총 이제 초대받은 7개국 정상이 모인 만큼 우정과 화합을 강조한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만찬 때마다 만찬주가 또 주목을 받는데 뭐 경주 이런 지역의 어떤 명주가 오르지 않을까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운영하는 이 와이너리에서 또 공수를 해왔더라고요. 네, 만찬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 술인 트럼프 샤르도네와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이 각각 이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이렇게 제공이 됐는데요. 다른 정상들은 이제 만찬주로 제공된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건배 제의에 응하며 샴페인 잔을 입에 들고 갖다 대긴 했는데요. 거의 마시지 않고 다시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옆에는 콜라로 추측되는 음료가 놓여 있었죠. 사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 형인 프레드 트럼프가 술 문제로 43살에 세상을 떠났죠.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콜라를 마시는데요. 그것도 이제 대체 감미료를 쓴 0칼로리 제품을 마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콜라만 담당하는 직원을 부르는 빨간 버튼이 있었던 걸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이번 방안에서도 다양한 콜라를 준비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요. 그 은색캔의 오리지널 다이어트 콜라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요즘 국내에서 이제 거의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요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챙겼군요. 이번 방안에서 먹은 이 메뉴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좀 맞았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런 정상회담 만찬 메뉴 같은 게 참 기획도 조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의미와 상징도 중요합니다만 또 무엇보다 먹는 이들의 입맛과 취향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음식을 내놓았는데 먹지 않았다. 이렇다면 이것 또한 또 의미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앞서 이제 콜라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향은 뭐 한마디로 섬세함이라고는 없는 올 아메리칸이라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는 어떤 음식보다 햄버거를 그것도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상징으로 통하는 맥도날드를 좋아합니다. 대학 미식 축구 선수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맥도날드 만찬을 벌였던 일화도 또 유명하죠. 또 빅맥과 피시버거, 초콜릿 밀크쉐이크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정도로 대식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제 식성을 말해주는 이번 그 회담에서 일화가 있는데요.
일화가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요. 네네. 스테이크는 이제 웰던으로 구워서 케첩을 찍어 먹기로 또 유명하고요. 케첩, 그렇죠. 한편 또 이번에도 체류를 하면서 또 사이에 햄버거를 식사로 요청을 했는데요. 숙소 측에서 이제 취향을 아니까 작은 케첩을 3병이나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래저래 음식만 놓고 보면 정말 뼛속까지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담의 만찬이라는 건 배부르게 먹는다기보다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또 외교적 제스처에 맞게 알아서 잘 먹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오찬을 가졌고요. 과거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방한을 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정상회담 만찬을 가졌죠. 네, 2022년이었죠. 당시 이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했는데 산채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아하. 비빔밥은 여러모로 많은 정치적 만찬의 단골 메뉴로 활약을 해왔죠. 네. 아무래도 나물과 밥과 양념 모두를 한데 잘 아울러야 맛이 살아나는 음식이다 보니까 정쟁 또는 갈등 해소의 의사를 표명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찬 메뉴가 어떤 상대국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고 문화를 담는 어떤 외교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번 2025 경주 에이펙 만찬 메뉴들 좀 괜찮았다고 보실까요? 네, 이제 뭐 워낙 큰 행사에서 많은 음식들이 등장해서 저도 이제 먹지도 않았는데 아직 소화 중인 그런 느낌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좋았다 봅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에드워드 리 셰프에 대한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할랄이나 비건 등 종교나 신념 등으로 인한 식사의 다양한 요구 등도 반영을 했다는 점 한편 아주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해외 사례를 보면요, 이런 공식 만찬이 아니고 그냥 로컬 음식점에서 대접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는 표현도 있고 어쨌든 손님이 밥을 잘 먹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의 상대성이라는 건 중요하니까요. 이를테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 그 유명한 오노지로의 스시집에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죠. 이게 얼핏 보면 격식을 안 갖춘 정상회담 만찬보다 소박한 것 같지만 그 현재 100세인데 현역일 정도로 그 오노지로가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이런 음식점에서 식사하면 아무래도 격식은 덜 갖추는 것 같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내 생애 최고의 스시였다라고 할 정도로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했다는 면에선 성공한 거죠. 한편 이제 양식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1999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이제 우리로 치자면 노포라 할 수 있는 파리 3구역의 오래된 레스토랑 셰 라미루이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격식을 갖춘 공식 만찬이 아닌 친근하고 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도모하려는 의도였죠. 그런 곳들이 사실 따져보면 찐 맛집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소박하게요. 자, 이렇게 정상들 간의 식사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짚어봤는데, 혹시 이런 만찬장 메뉴로 좀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나 재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한식의 궁극적인 대표가 봄나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맛도 좋고 건강식이기도 하고 이번 뭐 만찬에서도 비빔밥에 나물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봄에 이런 그 국빈 행사가 열린다면 정말 이제 다양한 제철 봄나물로 구성된 메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향긋한 그 향기를 또 함께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한 끼 실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